형과 아우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 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형제라도 성격이 각각 다르다. 성장할수록 놀이하는 형식이나 사물을 판단하고 응용하고 이런 능력도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는 형제가 4명이에요. 위로 오빠, 언니, 저 남동생인데 아래 맨 위에 맨 밑에 남자가 받치고 가운데 여자들이가 있다고 주변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자식을 잘 낳은 케이스다라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요. 저한테는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제일 노른자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착한 아이, 그럼 눈에 안 띄는 아이인 거죠. 가운데인 장남은 장남이라서, 장녀는 장녀라서, 막내는 막내라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착한 거라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저를 절대로 쳐다봐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근데 저희 형제도 4명이 다 너무나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4명이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요. 형제니까 오랫동안 봐왔고 그래서 그냥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언니랑 저랑 너무나 다르거든요. 살아가는 것,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하다못해 먹는 걸 선택하는 것도 완전 다르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 직업을 선택한 것, 지금 결혼해서 삶을 선택하는 방식,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방식, 남편한테 대하는 방식 너무너무 달라요. 놀라울 만큼 자식이 타고난 기질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가 어머님들 인정하는 거예요. 아, 쟤는 저렇구나. 아니,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쟤는 또 저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 키우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의 행동은 각자 다른 아이의 고유 특질, 아이마다의 고유한 특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결국 그 아이의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고난 특질은 환경과 만나면서 자신의 성격으로 규정이 돼요. 근데 내 특질이 환경과 어긋나면 성격이 규정될 때 모순이 생기거든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진 특질에 맞게 키워야 이 아이가 모순이 생기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성격과 내 성향, 내 기질을 두고 모순이 생긴다는 건 살면서 계속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많이 힘든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나 이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특별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아이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정말 강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을 때, 특히 어른들을,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른들을 상담을 했을 때 성격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분들이 많았고, 오늘날은 자기 이해에 관한 분야가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다중지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를 이제 파악하기 위한 자기 이해 프로그램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고 자라는 채로 책임을 다해서 자라다가 나중에 뒤늦게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성향인 걸 알았을 때, 저는 실제로 50대 중반이 넘어서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상담을 오신 분 중에 아버지가 우시는 분을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분이 내가 타고난 성향과 타고난 기질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한 번도 직업에, 내 직장에 만족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자식을 키워내고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니 불쌍하고 딱해서 눈물이 난다. 이러면서 우셨는데, 우리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 산업화에 밀려서 어떻게든 그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자식들은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것에 밀려서 나라는 존재를 돌볼 틈 없이 자랐거든요. 그분은 언어 영역이 발달돼 있고 철학과 인문학을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던 그런 남자였는데, 남자가 무슨 뭐 문학이냐. 그래서 그 건축 전공을 하시고 건축 일을 오래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계절만 되면 바뀌면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게 내 성향이 그런 성향을, 감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이제 뒤늦게 본인을 좀 아시고,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성향에 맞는 일을 찾으셔서 일을 다시 시작을 하셔라. 이제는 자식과 가정을 좀 내려놓으셔라.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성격에 맞지 않은 일, 본인의 성격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는 건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고유의 특질을 어릴 때부터 잘 발견해 주는 것, 그렇게 개발을 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거듭 강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질은 기질이나 성질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서 이 주변과 사회 관계 속에서 점점점 규정되어지는 것이 성격이 되는 거죠. 내 특질을 잘 개발하고 발현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성격적으로도 비슷하게 잘 자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은 타고난 본성으로 본다. 본성은요, 가지고 태어나는, 타고나는 거. 특질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부모한테 받은 어떤 유전인자의 일부분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유 때부터 이 특질에 맞는 오감놀이를 해주면 우리 아이의 강점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모의 몫이다. 부모의 몫이다. 라고 잘 기억을 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놀이로 사회, 정서 발달이 온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한창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 유아 시절에 뇌의 거의 40, 50%가 자라기 때문에, 5, 60%가 자라기 때문에, 그때 정말 활발하게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다양한 놀이를 해주면 정서와 사회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시기에 받아가고 안아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키워낼 것인가, 어떤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 엄마들이 잘 고민을 하시면 좋겠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정보의 7, 80%가 시각을 통해서 온다고 해요. 그리고 시각은요, 정보의 1차원이에요.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1차원적으로 시각을, 그리고 사실 우리의 뇌는요, 시각을 굉장히 믿거든요. 우리의 뇌는 시각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약간 사기도 친다고 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계속 보고 싶다고 염두에 두는 것이 시각화되어지는 예도 있대요. 근데 그것이 시각화되어지는 것인데 뇌는 믿어버린다는 거죠. 1차원적인 정보로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청각과 후각을 이용해서 기억하는 방법 아이한테 일러주면 좋다는 거죠. 저는 사실 시각보다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고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로 해서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나갈 때 핸드폰, 지갑, 열쇠 챙기자, 이렇게 입으로 그렇게 해야
기억이 훨씬 잘 되는 청각이 좀 발달한 편인데 어쨌든 이렇게 청각과 후각을 이용해서도 기억하는 법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것도 놀이로 가르쳐 주면 좋다는 거예요. 요란한 물건을 보았을 때 혹은 뭐 불쾌한 냄새를 맡았을 때 그런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뇌를 깨우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얼굴을 빨리 기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모양을 다르게 느끼는 부분을 강조하는 데서 보여준답니다. 얼굴을 빨리 기억시킨다. 그거는 뭐 가지고 태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는 지능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얼굴을 빨리 기억할 수 있다. 네 번째, 지각을 이용해서 아이가 느낄 수 있으면 빠르게 기억을 한답니다. 그쵸? 사실 기억이라는 건 그 오랫동안 기억하는 장기 기억 뭐 이런 능력은 특히나 지각과 함께 가요. 지각이 없으면 장기 기능으로 저장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 자, 다음 다섯 번째는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알아서 깨달음이 빠른 아이를 지각 능력이 높은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위, 더위, 뭐 또 크다, 작다,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능력 역시나 지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 감성도 아이들이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가 울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울 거예요. 갓 태어나서가 아니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아이가 울 때마다 번번이 울지 말라고 이렇게 체근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기억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게 자라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슬픈 것을 억지로 피하려고 한다든지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슬픔이나 아픔, 분노 같은 것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딴짓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않게 자라게 되는 예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 그런 감정을 보였을 때 부모가 체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은 부모의 정서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불쾌해한다, 우리 엄마가 불편해한다, 혹은 우리 엄마가 화를 낸다 하면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감정, 그때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내가 울 때마다 엄마가 화를 내면 우는 건 나쁜 거구나라고 기억에 저장이 되어서 눈물이 나는 상황을 애써 피하고 숨기고 자기한테 솔직하게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잘 봐서 아이와 소통하고 조율을 해야지 운다고 일단 체근부터 먼저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공간 기능은요, 공간이 존재하는 거, 넓이, 깊이, 폭, 낮다, 혹은 높다, 멀다, 가깝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이제 공간 지능이고, 공간에 대한 이해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간 지능이라고 하죠. 공간 지능이 높은 건 그 논리, 수학 영역이 그런 지능이 또 높은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은요, 놀이를 재밌게 해서 어떤 기억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 이런 것들을 키워내고 보완시켜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나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타고난 기질을 개발하라. 모든 교육자의 외침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타고난 기질을 개발해라. 행동주의 심리학을 창시한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한테 종을 땡땡땡땡 치고 나서 먹을 것을 주면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이 개는 먹을 걸 주지 않아도 땡땡 종소리만 들으면 침을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키너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던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는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스키너는 딸 중에 둘째 딸을 상자에 넣어서 키웠어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밥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영향력을 주어서 그 아이를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결론은 좋지 않았어요. 그죠? 딸이 나중에 자살을 했는데 스키너라는 그 심리학자가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로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심리학에서. 그런데 스키너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자신의 특성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첫 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스키너가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요,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 아이의 장점 혹은 단점이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인정하고 이해해 줄 때 훨씬 나를 믿고 지지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훨씬 더 잘 개발되고 능력이 잘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육자의 외침이에요. 타고난 기질을 개발해 주어라. 학교 가서 해주면 되지. 늦다는 겁니다. 유치원에 가면 해주겠지. 늦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 3, 4세가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엄마들이 발견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 다르게 기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타고난 기질에서 그 분야의 강점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타고난 기질. 스티브 잡스한테 영업을 하라고 시켰으면요, 그 사회성이 모자란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영업을 했겠어요, 그죠? 스티브 잡스한테 예를 들어서 서비스직을 하라 그랬으면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그 역사를 바꾸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겠죠. 억만장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괴감에 빠져서 술만 먹다가 혼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본인의 기질과 영역에 맞춰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그 시대를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줘야 된다. 자,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개인이 지닌 강점의 능력을 지능이다. 그 사람의 강점 지능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능력을 관리 잘하고 잘 개발을 시켜줘도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는 분업의 시대라고 하죠. 앞으로는 점점점 세분화된 분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상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을 할 거예요. 한 분야만 잘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특질과 기질을 잘 파악하는 것 특히나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세 번째는 아이가 지니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잘 발전시켜서 거기에 적절하게 잘 맞게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면 이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는요, 놀이가 재밌으면 재능이 기질과 체질로부터 나타난다 합니다. 사실 기질과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놀이가 재밌으면 재밌는 놀이에서 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관찰을 했더니 얘가 이런 놀이에서 이 아이의 개성이 드러나더라. 그걸 잘 관찰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분야에서 강점이 드러나고 강점을 잘 키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의 숨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을성 있는 아이로 키워라. 네. 참을성 있는 아이로 키워라. 참을성 강한 아이. 사실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키워내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뿌리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버텨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사실 그것이 힘든 거거든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기질이 대단한 강한 아이. 기질이 강하다,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쪽 분야의 고집이 세다. 혹은 본인의 기질이 다른 사람보다 뭐 강점이든 뭐 좋아하는 분야든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많이 드러난다.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하다. 잘하고 못함이 너무 분명하고 또렷하다. 이런 것이 기질이 강한 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질이 강한 아이는요, 썽을 내거나 흥분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강한 아이한테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 싫고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잘하는 것을 개발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질이 분명한 아이들은요, 그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자꾸 지원을 해주면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거든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력도 강하죠. 지지 않으려고 하죠. 지면 누구보다도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물론 기질이 세다 그러고,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서 같이 지내면 반목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많을 수 있는데, 그 사회성을, 그것도 인간취나 지능이니까 그런 지능을 우리 엄마들이 좀 키워내시면서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말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꾸 지원을 해서 성취해낼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면 이러한 아이들은 또한 크게 성취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 오감놀이를 통해서 주위 사물을 인지를 하고요. 그 관계를 알아가면서 자신을 먼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고 합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아통제력이라고 하는데, 자아통제력은 사실 금방 아이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른도 나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가 나를 통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요, 아이 때부터 잘 소통을 하고, 원만하게 조율을 하면 아이 때부터 그거는 가지고 길러낼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성경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외로운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짝을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걸 다 너희한테 주마. 니네가 키워도 좋고 그리고 필요하면 먹어도 된다. 다 너희 둘의 것이다. 단 하나. 저 나무만 니네 것이 아니다. 저 나무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통제력을 배워라 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면 동시에 아무것도 너의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것. 내 것이 아닌 것이 존재할 때 내 것도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먹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선악과인데, 물론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돼요. 벌을 받는 거죠. 작은 것부터 아이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가능하면 아이한테는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다라고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죠. 하지마, 안 돼, 아니야, 하지 말랬어, 그냥 앉아,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이는요, 환경을 가능하면 뭐든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야 이거 괜찮지, 야 이렇게 했어, 알았어, 자 같이 한번 쳐볼까,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는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한테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한테 마음이 아프더라도 안 되는 것을 했을 때는 아이와 약속한 벌칙을 주는 것, 그것이 일관성이고요. 그것이 지켜졌을 때, 그러나 그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네 것이나 단 하나 네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안 되라고 하는 규제, 통제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아이들한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흥미를 잃어버려요. 웬만한 건 다 돼, 괜찮아,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와 엄마랑 같이 치울까, 알았어, 와 이런 것도 해서 잘했어, 이렇게 가르치되, 안 되는 것 하나, 이건 안 되는 거야, 엄마랑 약속할까? 밥 먹으면서 뛰어다니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엄마랑 약속하자. 놀이할 때 놀이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약속하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안 되는 규제를 해주시고요. 그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통제력을 가지는, 자아 통제력을 가지는 아이로 자라면서 집중력과 참을성을 배우는 아이로 커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자아 통제력으로 하는 거고, 그런 아이가 참을성이 많고 집중력도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참고 기다리는 놀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놀이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준비하고 나열하는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요런 놀이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 돼, 기다려볼게. 강아지 훈련시킬 때 그런 거 하죠. 안 돼, 참아, 기다려,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엄마랑 같이, 자 누가 눈 감고 오래 있나 한번 해볼까, 이런 거. 누가 숨 안 쉬고 오래 있나 한번 해볼까, 누가 앉아서 안 움직이고 오래 있나 한번 해볼까,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할 수 있었을 때 이 아이한테 칭찬하는 거.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서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머시멜로우로 실험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주고, 네가 5분간 이걸 안 먹고 참을 수 있다면 너에게 2개를 주마. 그리고 선생님이 사라져요. 5분 동안 먹을 것을 앞에 두고 5분이라는 시간이 아이한테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건데, 보통 아이들은 먹어치워요. 그거를 먹지 않고 다음에 올 보상을 위해서 참아냈던 아이들을 20년 뒤에 봤더니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성공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아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놀이를 통해서 하나부터 천천히 둘, 셋 이렇게 이어가게끔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아이를 참을성 있는 아이로 키우고, 그리고 성공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집중력이 있는 아이로 키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의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다중지능, 놀이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여러 가지의 그 지능 영역,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개발시켜내는 훈련은요, 놀이를 통해서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그리고 훨씬 잘 개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볼 거예요. 뭘 하면 뭐가 좋다더라, 뭘 먹이면 어떻다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물론 그 주위의 정보들에 귀를 열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보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적용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 잘 어울리는가 하는 건 약간 별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것이 좋더라, 어떤 걸 했더니 우리 아이가 하고 좋아하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 엄마가 관찰을 잘 하시면서 아이한테 맞춤 형태로 가는 것이 좋아요. 자꾸 이렇게 요즘에 특히 SNS를 너도 나도 다 사용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비교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침에 또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반장으로 되었을 경우에 반 아이들한테 한턱 쓰는 거, 아이들이 SNS를 하면서 옆반이랑 뭐 다른 학교 누구랑 비교를 하게 되면서, 엄마 옆반에 누구누구는 이번에 반장하면서 엄마가 디럭스 햄버거 쏘았다 그러거든. 난 더 좋은 거 해줘야 돼, 알았지? 그러면 디럭스 햄버거보다 더 비싼 거 막 이런 걸 엄마가 주문을 해야 되니까 가게가 휘청휘청하고, 뭐 엄마 누구누구는 이번에 뭐 자기 생일날 생파 뭐 했다 그러는데 나는 뭐 더 좋은 거 해줄 거지, 뭐 자꾸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 SNS가 어떻게 보면 정보 공유가 빨라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지없이 비교가 돼버리잖아요. 나하고 쟤하고 내 마음속에서 둘만 비교하면 사소한 개인의 문제가 되는데, SNS를 너도 나도 다 공유하면 사회적인 비교가 돼버리거든요. 와, 옆반 뭐 3학년 2반 누구누구 반장 되면서 뭐 디럭스 햄버거 썼다는데 3학년 5반 반장 누구누구는 뭐 쪼잔하게 뭐 그 음료수 돌렸다면서 뭐 이렇게 댓글이 쫙 올라. 엄마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배짱을 키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능력에 맞게, 기질에 맞게 키우시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아이가 어떤 식으로 자라든지 간에 내 아이는 내 방식대로, 내 아이는 지 기질대로,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운다. 제가 어떻게 자라든지 간에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운다. 이런 배짱과 배포를 좀 가져줘야 비교당하지 않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어주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다중지능. 그래서 다중지능 개발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얘기를 오늘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자기성찰지능. 무슨 성철스님도 아니고 자기성찰지능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인간의 지능 안에 자기성찰 지능이 있다고 해요. 가드너가 처음에는 6개의 지능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추가한 것이 자기성찰 지능이라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그 가드너가 거의 뭐 50대 후반 60대가 다 되었을 때 요즘처럼 공기, 환경 이런 것이 안 좋은 시대에 자연과 친화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능이다라고 해서 자연 친화 지능을 마지막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총 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7개의 항목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간 친화 지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바르게, 잘, 인성적으로도 훌륭하게 엄마 욕 안 먹이고, 그러면서도 밥도 잘 먹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서도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지도 않고, 이런 아이로 키워야겠는데, 그러면서도 공부도 잘해서 스카이 가주면 더 좋겠고,
꿈도 굉장히 높고 포부도 큰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생각만 많지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들이 사실 조바심이 날 거예요. 특히 첫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은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1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 혹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이 아이의 현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가 먼저 이 아이 얼굴에 어른어른 거리면서 찌질하게 키우면 안 되는데, 대통령의 포부를 가진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세계적인 석학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보면서 생각이 복잡해지실 텐데, 역시나 우리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성인이 되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며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얼굴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살까? 그거는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예요. 지금 당장은 당면한 지금 누워있는 이 아이의 현재, 이 아이의 현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를 돌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볼까요? 다중지능. 하워드 가드너라는 심리학자가 이론을 개발했다는 다중지능. 오늘날은요, 그 다중지능 이론을 우리나라 전 학교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이야기고, 이 다중지능은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학교마다 이 아이들의 다중지능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거랑 함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받아오는 자료로 해서 가지고 오는데, 아이를 이해하는 척도가 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애가 이렇구나. 우리 아이가 참 수리 영역이 좀 떨어지는데 보니까 역시나 얘는 수학을 못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될 텐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해가지고 온 결과지를 보면서 우리 애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늦다는 거죠, 어머니. 그때 우리 애가 이런 애구나 라고 하면 늦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개발되어질 때는 이미 학교 들어가기 이전, 7세 이전에 우리 엄마들이 충분히 개발시켜 줄 만큼 개발시켜 주었어야만 하거든요. 혹은 알아주기라도 했어야 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이렇다. 우리 아이는 이쪽에 재능이 있다. 우리 아이는 이쪽에는 재능이 사실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쪽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발현을 시켜 주었다. 이것이 7세 이전에 우리 엄마들이 깨닫고 알고 도움을 주었어야 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3학년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받아보면서 우리 애가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지네 이러면 엄마가 너무 무심하다는 거죠. 아이를 지금 10여 년을 키우는 동안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 엄마가 무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때 우리 엄마가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IQ가 높다는 거, 지능지수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이다. 기억력, 상상 추리력, 언어 능력, 계산 능력, 공간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IQ가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사물의 관계를 잘 기억하는 능력, 알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새롭게 알지 못하는 것까지 미리 추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음성이나 문자로 잘 전달해내는 언어 능력, 어떤 값이나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계산 능력, 수리 능력,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능력, 공간 자각 능력, 이런 것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IQ가 높다라고 하고, IQ가 높다는 것은 지능 지수가 높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IQ가 한 인물의, 한 인간의 지능 지수를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였던 시대에는 IQ를 이렇게 보았어요. IQ가 뛰어나면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성공하고 훌륭한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오늘날은 예전에 비하면 IQ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다시피 IQ 이후에 EQ, NQ, PQ, TQ 여러 가지 Q가 있어요. 사회를 살아가고 오늘날 변화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훨씬 요구되는 것이 전문화되고 섬세해졌더라는 거거든요. 뭉뚱거려서 이 전체를 뭉뚱거려서 요거 전체의 평균이 높으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으면 훌륭한 직원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마케팅 부서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나 좀 와줘 하면 두두두 뛰어가서 거기서 잠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야 공장에 일 좀 비었어 이러면 가서 거기서 일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인재가 잘하는 인재, 훌륭한 인재, 좋은 인재였어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인재였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시대잖아요. 만화를 보면 엄마들이 기를 쓰고 말렸거든요. 공부 안 하고 만화책 보고 있다고? 쓸데도 없는 거 보고 돈 들여가면서 보고 앉았다고 욕을 하고 부지깽이로 때리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만화만 잘 그려도 부자가 되는 시대잖아요. 인터넷에 숱하게 떠도는 만화들이 있지만 그 만화들 우리는 몰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숱하게 떠도는 만화들을 다 봐요. 그리고 그 중에 소재가 좋고 그림이 좋고 재미가 있는 것은 가지고 가서 상품으로 만들죠. 영화를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연극을 쓰든 뮤지컬을 하든. 웹툰, 만화 하나 잘 그려서 성공한 예는 오늘날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죠. 게임하는 사람들, 공부 안 하고 게임한다고 부지기로 맞았죠. 예전에 우리 엄마들, 저희 시대는 아니지만 엄마들,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들 컴퓨터 가지고 아이들이랑 많이 싸워요. 그죠? 상담 오신 분 중에 집에 컴퓨터를 몇 대를 부셔 먹었다는 엄마들도 있었고요. 선 자르고 애랑 계속 싸우다가 화가 나서 그냥 모니터 집어 던지고 창문 밖으로. 어떤 엄마는 상담 오시는데 키보드를 가방에 챙겨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내가 없는 시간에 애가 게임하니까 키보드가 있으면 없으면 게임을 못할 거다. 어머니, 키보드 없어도 게임할 수 있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럼 이제 뭘 떼가지고 와야 되지? 그런 식으로 싸울 일이 아니죠. 근데 어때요? 게임만 잘해서 수십억 벌었다더라 하는 프로 게이머들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웬일이야, 게임을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수십억을?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수십억, 수백억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프로게이머 양성하는 데도 있고, 온종일을 게임만, 게임 월드컵, 게임 올림픽 이런 것도 있고요.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훨씬 전문화되어 있고 훨씬 세분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거거든요. 전문화, 세분화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뭉뚱거려서 IQ가 아니라 가드너처럼 분야별 지능으로 아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엄마가 발견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중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 말이죠. 다음은 다중지능 이론. 미국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심리학자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다중지능 이론. 지능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중, 여러 가지의 지능이 존재하더라, 인간의 뇌 속에. 그래서 지능이 좋다라고 했을 때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잘하는데 얘는 못할 수도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 개발을 한 것이 바로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중지능 이론이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기초가 되는 아이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도 한 것이 다중지능 이론인 거죠. 첫 번째는 언어지능, 두 번째는 음악지능, 세 번째는 논리수학지능, 네 번째는 공간지능, 다섯 번째는 신체운동지능, 여섯 번째는 인간친화지능,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자기성찰지능, 그리고 90년대에 하나 추가한 것이 자연친화지능이라는 겁니다.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정년이 지난 분들 중에 퇴직금 가지고 귀농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연친화 지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귀농, 시골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가서 잘 적응을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연친화 지능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거기서 잘 정착을 하는 것은 자연친화 지능 안에 들어가지만 거기 있는 또 주변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서 정착을 하는 것은 또 사회성과 대인관계 지능과 또 연결이 되어지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아들 친구 중에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애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3년째 매주 주말 일요일이면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자봉을 해요.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큰일이 있을 때가 아니면 빠지지 않고. 걔가 꿈이 수의사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요즘처럼 학원도 다녀야 되고 바쁜 때에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요. 가서 유기견들이랑 봉사하고 한나절을 꼬박 거기서 봉사하고 녹초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라고, 봉사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죠. 엄마는 막 이제 그만 나가라고 화도 내고 막, 왜 갔다 오면 내가 녹초가 되고, 그리고 옷에 냄새도 나고, 가면 자봉 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개가 똥 치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엄마는, 그리고 공부에 방해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엄마는 못 가게 지금 1년 넘게 싸우고 있어요.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만 다녀라. 뭐 공부하는데 방학이다니까 그만 다녀라. 근데 얘는 거기 가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 거기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단 하루 행복한 시간인데. 그런 아이는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수의사가 되면 얼마나 동물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면서 좋은 수의사가 될 수 있겠어요. 엄마가 말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어쨌든 그 아이는 뭐 그렇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지능이 있어요. 이 지능 중에 우리 아이가 잘하는 지능은 뭘까? 저거 다 잘했으면 좋겠어. 그건 욕심이고, 엄마 개인적으로 욕심이고요. 저것 중에 진짜 잘하는 건 뭐가 있을까? 근데 못하는 것도 있어. 우리 아이가 이건 진짜 못한다, 이건 진짜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다 인정을 하시고, 장점과 강점은 함께 가는 거니까 강점을 잘 키우는 것으로 약점이 보완되어질 수 있다더라.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감놀이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오감놀이는 오감을 이용한 놀이, 우리 엄마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앞에서 이미 오감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누기도 했었어요.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 오감놀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감은 어떤 것이 오감이었나요? 귀로 듣는 청각? 눈으로 보는 시각? 냄새 맡는 후각?
그리고 맛을 보는 미각,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렇게 있는 것이 오감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오감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오감놀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아이들의 사회성과 인성과 지능을 발달시키고 뇌를 깨우고 발달시키는, 개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엄마와 함께하는 오감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감을 자극시켜 주는 것, 이 오감을 자극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뇌가 급속히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사회성 또한 키워낼 수 있다더라. 그것이 오감놀이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는 놀이. 요것만 해도 아이에게 언어 능력, 어휘 기술, 언어 연결 능력,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언어를 터득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가 있다죠. 아이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장 좋은 소리가 바로 엄마의 목소리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은 시각보다 청각이 먼저 깨어 있다는 거죠. 시각보다 청각이 먼저 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청각을 자극시켜 주는 거 중요하거든요. 엄마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얘기를 걸어주는 것, 특히 아이들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이런 감정, 불안하고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신생아 때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우는데, 아이들이 운다, 특히나 신생아 때 아이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불안하거나 배고프거나 이런 영역이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엄마가 빨리 알아서 대처를 해주면 이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겠죠. 근데 이 아이가 신생아 때는 시각이 먼저, 청각이 먼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말을 걸어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편하고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이때 엄마가, 신생아 때 말을 많이 걸어준 엄마가, 웃으면서 즐겁게 편안하게 말을 많이 걸어준 엄마가 아이를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키운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훨씬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 기저귀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니까 그걸 갈아줄 때,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힐 때, 목욕시킬 때, 요럴 때 아이한테 와 재밌다, 와 신난다, 그지? 야 우리 아이 기분 좋겠네, 요렇게 자주 얘기를 걸어주시면 우리 아이의 정서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말 걸어주는 것 자체가 청각 놀이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은 아이가 나중에 그러니까 말문이 탁 튀었을 때 훨씬 다양한 문장을 구사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삼원색을 구별하는 모빌놀이. 시각놀이의 첫 번째가 모빌놀이였죠. 아이들이 희미하게 느끼던 시각적인 감각을 눈이 떠지면서 형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흑백의 느낌으로 먼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의 시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때에 한 뼘 정도 되는 높이의 모빌을 흑백으로 먼저 설치를 해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돌아가는 모빌의 흑색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잡는다. 초점 잡는 훈련을 나름 하는 거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젖먹일 때 엄마가 보니까 우리 아이랑 눈을 마주치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나를 쳐다본다. 이걸 딱 깨닫게 돼요. 그게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인데 아이가 초점이 잡혔다는 거죠.
모빌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초점이 잡혀간다는 거죠. 그거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원색으로 아이들의 모빌놀이, 시각놀이를 자극을 해주면 아이들은 색을 구별하는 능력을 배우면서 동시에 돌아가는 모빌, 움직이는 모빌을 통해서 공간을 자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익힌다든지 그런 놀이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시각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저귀를 갈 때에 손, 발, 피부 이런 것들을 자극해주는 놀이, 여러 가지 말을 걸면서 이런 것들을 자극해주는 놀이, 특히나 피부를 자극해주는 건요, 애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이 끝까지 좋은 정서, 건강한 정서를 가진 아이로 자라더라. 그리고요, 건강한 정서를 가진 아이들,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더라라고 해요. 공감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사회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공감하는 능력,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타인의 슬픔을 공감하고 타인의 기쁨을 함께 공감해주는 능력, 이것이 많이 발달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애착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이더라 라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일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자주 피부 접촉하고 스킨십을 하면 엄마와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주자주 아이랑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 좋겠고, 스킨십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다양한 형태로 자극시켜주는 것, 까슬까슬한 거, 부드러운 거, 딱딱한 거, 찬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놀 때 피부에, 얼굴에, 뭐 손에 잡아보게 한다든지 만져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비벼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극을 많이 주면요, 뇌가 순식간에 계속 자극이 훅훅 되면서 뇌가 순식간에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한순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개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엄마랑 어느 순간 교감이 훅훅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 애가 뇌가 자꾸 자극을 받아서 발달을 하면서 인지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엄마랑 교감하는 것도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아이랑 잘 교감을 해내려면 자극을, 피부 자극, 접촉의 자극을 많이 주시면 좋아요. 온종일 접촉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접촉을 뭐든 너무 많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더라. 과유는 불급이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하루에 서너 번 혹은 대여섯 번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엄마들이 자극을 주는 놀이를 하시면 아이들이 공간 개념도 규칙 개념도 그다음에 애착 형성도 다 이루어낼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물 그림 카드 놀이. 여러 가지 그림 카드 놀이를 할 텐데 특히 이제 사물 그림 카드 놀이들이 있어요. 그죠? 뭐 가위도 나오고 자도 나오고 이제 이런 놀이들, 의자도 나오고 이런 놀이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숫자 개념을 배우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의자가 몇 개 있을까? 한 개 있네. 와, 의자 한 개가 있어요. 의자에는 다리가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와, 의자는 다리가 4개구나. 그럼 우리 영희는 다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와, 2개네, 2개. 요렇게 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숫자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도 엄마가 해주는 정서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것을 깨달아 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갑자기 말문이 튀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다 발현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통해서 얘가 뭐 말을 알아들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과일 같은 거 이용할 때 아이들이 과일 좋아하잖아요. 다니까 단맛 이런 것들을 과일을 이용해서 해주실 텐데 특히 제철에 나는 제철 과일은 아이들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피부에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제철 과일들 아이들한테 조금씩 먹이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거 먹일 때 그 시각놀이들 하시잖아요. 자, 참외는 노란색이에요. 와, 노란색 너무 예쁘다. 짠! 사과는 어때? 와, 빨간 사과가 탐스럽네요. 노란 참외, 빨간 사과. 이렇게 시각놀이 그리고 만져주는 촉각놀이, 그 다음에 야, 노란 참외는 이런 맛이 나요. 달다. 이렇게 미각놀이 요런 것들을 해주면서 색, 공간, 맛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각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감각들이 시각적이거나 특히나 미각적이거나 촉각적인 감각들을 그 장기 기억에 저장해두는 능력도 아이들이 가져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자주 놀아주면 아이들의 장기 기억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6번째는요. 여러 가지 장난감 놀이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장난감을 보여도 주고 만져보게도 하고 그리고 같이 놀이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물건의 특성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물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장난감을 이용해서 숫자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규칙을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사회성과 함께 익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무심하게 놀아주지 마시고 장난감 하나를 놀아도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대신 아이들은 그 집중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래 놀지 않잖아요. 처음에 아이들과 놀이할 때는 1분 2분 이렇게 간단한 시간에서부터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결국은 뭐 3분, 5분까지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주면 좋고 장난감 놀이를 할 때는 10분 혹은 뭐 15분 혹은 20분 그리고 끝낼 때는 20분 뒤에 우리 장난감 놀이는 그만이야 할 때는 딱 끝내서 그리고 야, 다 끝났으니까 우리 함께 정리할까? 더 놀아요. 좋았어. 더 놀고 싶지. 조금 있다가 2시간 뒤에 다시 또 놀자. 일단 정리하자고 한 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알았어. 그럼 좀 더 놀아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2시간 뒤에 다시 또 놀자.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정리를 누구랑 엄마랑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뭐 여러 가지 꽃놀이를 보러 야외에 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자주 데리고 나가주면 좋아요. 가까운데 그리고 뭐 멀리까지 자연을 보면서 자연 친화 지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친화 지능까지도 함께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연을 보태서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건데 놀아라 던져놓지 마시고 여러 가지 꽃을 보면 꽃의 색깔, 형태, 꽃잎이 몇 장인지, 그리고 꽃술은 있는지 없는지, 향기는 어떤지, 키는 큰지 작은지, 맛을 봐도 괜찮아요. 살짝 혀에 대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 친화 지능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자연 안에는
참 많은 것들과 함께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은근히 무의식 중에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으로부터 사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이치도 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노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동물원에서 노는 것도 좋죠. 아이들은 역시나 동물을 좋아하니까. 애기들이 처음에 동물을 봤을 때는 인격화 시킨다고 하죠. 내가 슬프면 사자도 슬퍼. 사자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죠? 그리고 사자하고 사슴하고 친구고, 사자하고 토끼하고도 친구고요. 호랑이하고 뭐 늑대하고도 친구고. 이렇게 뭐 사회를 알고 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한 마을에 호랑이, 코끼리, 사자, 토끼, 다람쥐, 뭐 거북이가 함께 살았답니다. 이 모두는 친구였는데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자주는 어려워도 가끔 이렇게 동물원에 실제로 데리고 가서 실물도 보여주고 동물 카드들도 활용하면서 아이들한테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되었을 때 우주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어떤 규범을 배우는 거, 뭐 동물들이 살아가는 어떤 규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규범, 동물들의 종류, 수, 뭐 이런 것들, 자연의 순리 이런 것들을 또한 배우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9번째, 놀이터. 놀이터는 아이들에게는 학습장이에요.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아이들을 던져 놓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거기서 질서, 규범, 사회성, 인성, 양보와 배려, 감성, 공감 능력, 지각 능력, 숫자 개념, 언어력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는 건 좋아요. 근데 처음 놀이터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모든 것들과 적응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먼저 보여주고 함께 하고, 또 먼저 보여주고 함께 하고,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엄마가 먼저 인사하고 인사하게 하고, 엄마의 친구를 만나도 엄마가 먼저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게 하고, 그렇게 처음 시범을 보여주고 관계를 드러내면 우리 아이들은 이 놀이터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다 배워간다고 합니다. 10번째, 백화점, 마트 이런 데도 엄마들이 무심코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심코 데려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마트에서는 특히나 질서를 배우게 되죠. 돈의 개념도 배운답니다. 아기 때 네가 뭐 알겠어 싶겠지만 사실 우리 때만 해도 자랄 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이 돈 얘기하는 거 꺼려했거든요. 아기들이 무슨 돈을 알아? 아이들이 무슨 돈 타령이야? 그래서 그거는 함구시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치원 때부터 경제 개념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저축하고 모으고 내가 가진 규모에 대한 씀씀이를 배우고 익혀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마트에 가서도요 아이들한테 돈을 오픈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면 좋아요. 물론 내가 엄마가 얼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얘는 얼마이고, 와 이건 비싸다, 이건 싸다, 와 이거는 우리 아이가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한 번씩 돈의 금전의 개념도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이다. 엄마가 돈을 주어야지만이 여기서 물건을 받고, 그리고 물건 값에서 나머지 잔돈을 엄마가 받아간다. 이런 이치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야 이 아이가 떼쓰지 않고 타협하는 것도 알게 되고, 물건들이 어디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사람과 어떻게 오가는지 관계, 정리, 정돈 이런 것들도 마트에서 배우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강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약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가 유아 시절 때 우리 엄마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며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아성찰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아성찰 지능도 우리 가드너가 사실 그 6가지의 지능을 이야기했다가 뒤늦게 넣은 지능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리고 뭐 한 20여 년이 지나서 자연친화 지능을 넣었다고 하는데, 자기성찰 지능, 사회생활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성찰 지능이다 라고 한답니다. 자기성찰 지능이라는 것은요, 나를 성찰하는 것,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능이 자기성찰 지능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자아 비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정도일까, 내가 지금 피곤하진 않나,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진 않나, 내가 상대방한테 너무하진 않았나, 내가 오늘 내 감정에 솔직하게 잘 행동을 했나,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한 것은 좀 심했나, 선생님 친구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기분은 화가 났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볼 수 있는 지능이 자기성찰 지능이래요. 특히 뭐 왕따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와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심지어 아이들이 놀이로도 왕따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봐서 오늘은 쟤 이렇게 꼽아서 놀이 온종일 걔를 왕따시키고, 심지어 뭐 이런 얘기들도 뉴스에 있었어요. 그죠? 그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숙제를 안 해왔다거나 말썽을 부렸다거나 이런 애 한 명을 찍어서 오늘 쟤 왕따, 이렇게 하면 전체가 이 아이를 왕따, 뭐 이렇게 뭐 왕따 이런 게 많은데, 왕따를 당한 아이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항변을 못 한대요. 나 부당해, 니네 때문에 나 지금 화가 나, 이런 걸 못하는 애들이래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 것을 못하는 애들, 자기 표현에 서투른 아이들, 위축되어 있고 소심한 아이들, 그런 애들을 알고 왕따를 찍는 건데, 그 아이들이 사실 자기성찰 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기분이 되게 나쁜지 걔네한테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 때 뒤늦게 알아요. 아, 그때 내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나.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정서를 가진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런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은 아이들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자기를 돌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기를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상처받고 있는데, 본인의 내면이 이미 다치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져 있는데도 자기를 돌보지 못해서 돌이켜보았을 때 이미 내가 너덜너덜해져 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예가 많은 거죠. 자기성찰 지능을 키워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답니다. 오늘날처럼 특히 사람들이 많고 북적거리고 분업화되고 점점 전문화되어서 관계성이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더욱더 자기성찰 지능, 내가 나의 내면을 돌볼 줄 아는 힘을 가진 지능,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사회생활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능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성찰 지능은요,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을 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감정이나 욕구를 스스로 알고 볼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억제가 필요하다면 억제할 줄 아는 것, 표현이 필요하다면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자기성찰 지능이라고요. 내가 표현할 때는 표현을 할 수 있고, 내가 억제를 해야 될 때는 내 능력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자기성찰 지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렵고 무서운 것, 즐겁고 기쁘고 등등을 내가 내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정서를, 내 감정을
말하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과거의 나를 성찰하고 반추해서 반성하고 이런 것도 물론이겠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내 정서와 내 감정을 내가 조율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성찰 지능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하는 지능을 높여내기 위해서는요, 어렸을 때 엄마랑 물론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애착 관계를 잘 형성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의 책들을 읽고 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타인의 행복 혹은 타인의 뭐 불행, 타인의 고통 이런 것들, 타인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기 성찰 지능을 높여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성을 두고 아이와 자주 이야기 나누고 교감을 나누면서 타인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사회성을 잘 키우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기 성찰 지능을 높이는 아이로 키워주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